굿모닝. 전에는 위쪽 길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 옆쪽 길로 많이 다닙니다. 허리가 좀 나을 때까지. 어제 밤에 비가 왔나 봐요. 바닥이 촉촉합니다. 이렇게 촉촉한 날은 맨발로 걷기가 아무래도 좀 즐겁죠. 요즘 계속되는 주제는 노년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왜냐면 그저께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응급실에 또 막 가시고 그랬습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28년생이시니까 지금 몇 살인가? 만으로 97세. 우리 세는 나이로 98세. 우리 나이도 60대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아닌 게 아니라 100세가 내일 모레신데요. 당연히 그러시죠. 근데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그런 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특히 이제 자식이 6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생각 하시죠. 당연히 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자식도 저희 큰 누나는 이제 뭐 80이 뭐 조만간인데요. 저보다 12살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쭉 2살씩 또 터울이 있으니까 다 이제 60대 중반에서 80 사이. 그렇잖아요. 저희 자식들도.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젊었을 때 하고 본인들도 힘드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체력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아직도 뭐 목소리가 짱짱하시고 기가 아직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 한 번은 이제 한 5, 6개월 전서부터 밤에 혼자 자기가 무섭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누님들이 주중에는 1박씩을 하셨는데 도저히 1박이 힘들답니다. 몸이 힘드시니까. 안 그러시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또 자식들 또 손잡아주고 또 이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몇 번이고 그럼 저녁에 여기 돈이 들더라도 요양보호사를 좀 쓰자. 저희 가족회의에서 오래전부터 요양보호사를 좀 쓰자. 요양 등급도 어머니도 지금 뭐 상급이신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옛날 분이셔서 그런지 자식은 공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누가 오면은 돈 드니까 그 자식들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 근데 시대가 옛날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옛날 분들의 어린 시절은 그죠. 지금 9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이 농경사회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는 농사 짓고 사는 시골에서 뭐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우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본인이 체력이 좋으시니까 야, 너희들이 나보다 젊은데 왜 이렇게 또 비실비실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자기 기준이잖아. 그거 몸 약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힘들어. 어? 왜냐면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예. 아니 나도 이런데 너희들은 나보다 젊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도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하거든요. 예. 아픈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체력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뭐 쨍쨍한데요 뭐.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알죠. 항상 자식들 6이나 되는 자식이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이제 저희 어머니는 기대하시는 거죠. 야, 그게 뭐 엄청난 기대죠, 사실. 사실 엄청난 기대죠. 그 마음은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제 제일 가까이에 살고 또 그 자식들 가운데도 좀 만만한 자식이 있잖아요. 만만한 자식이 있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만한 자식이 제일 항상 그러게 되더라고.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만만한 자식을 제일 많이 부려먹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만만한 자식이 가장 효자 효녀인데 또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은 만만한 자식이야. 난 그게 제일 웃겨. 세상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자식들도 다 이해하죠. 어머니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그런 그 고통이 오래되고 자식의 보살핌이 오래하니까 아휴 우리 자식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이제 적당히 좀 가셨으면 좋겠다. 남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조성식은 뭐 아침 방송에서는 효자인 척하고 완전히 저거 사입이네, 완전 거짓말쟁이 뻥이네, 사기꾼이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이해가 가요. 거기다 이제 치매 증세도 조금 있으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몇 마디 없으십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중에 재밌는 말, 아유 성식이 너 몇 살이니? 아유 올해 65이에요. 와 그냥 뭐 교복만 입혀놓으면 고등학생이라 그러겠다. 누가 날 보고 고등학생이래. 어머니 눈에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체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혼자 사시잖아 혼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식구들이 준비해 주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정부에서 90세 넘은 분들은 공짜로 다 이게 하게 돼 있대요. 거짓말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6시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같이 밤에 주무셔 주는 그런 그 요양보호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또 갈등이죠. 우선 첫째는 돈 드는 게 아깝고, 그 귀한 자식이 번 돈을 이런 데다 쓴다는 게 아깝고, 그 다음에 또 익숙하지 않은 남이잖아요. 어쨌든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또 하여간 뭐 점점 이제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하시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 자식들만 가면 아이고 이제 죽고 싶다, 왜 이렇게 안 죽냐, 아휴 이제 좀 죽고 싶다,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빈말이라고 들리진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럴 것 같아. 예? 아, 내일 모레 100세인데 특별히 뭐 하시는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김영석 교수처럼 강연을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래 살아서 자식들 고생만 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일단 제일 머릿속에 많이 이제 이렇게 지배하시는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자식들을 괴롭힐까? 뭐 그런 거.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입에 달고 사십니다. 죽고 싶다. 이제 좀 가고 싶다. 예. 근데 저희 마음도 사실은 조금 그래요. 이제 좀 적당히 가셨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정말 모두에게 참 그 힘든 과정이거든요. 예. 그 이제 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증세가 아주 심하시지는 않은데, 진짜, 저희는 이제 또, 우리 아파트는 노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뭐 하루는 새벽 5시에 누가 띵동 해갖고, 아니, 이 시간에 왜 누가 띵동을 하지?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를 보니까, 노인분이 거의 속옷 차림으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 동에 사시는, 저, 높은 층에 사시는 치매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집이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밀고 들어옵니다. 무조건 밀고 들어와.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는 금방 아시더라고요. 몇 층에 사시는 분인지. 이게 어디 우리 집만의 문제겠습니까? 그죠? 아마 많은 집들의 문제일 겁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그런 게 있죠. 그 동생이나 형이나 누군가에게 부모를 맡겨놓고 지금 외국에 혼자 나가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부모를 모시고 나가신 분들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이 있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 그게 항상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럼 한국에 살아도 지방에서 뭐 돈 벌러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대도시로 오신 분들, 그러면 고향에 혼자 놔두고 계셨다가, 또는 뭐 고향에 뭐 동생이나 다른 친척분 옆에서 이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뵙게 되는 뭐 그런 분들, 또 뭐 많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비로소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를 뵙는 경우, 수태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제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이거 정말 너무나 큰 비극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면회 자체가 안 되잖아. 면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비극의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죠? 어쨌든 이제 저의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행복하신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왜냐면 만으로 97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일단 축복이고, 자식들이 다 6자식이 주변에 이렇게 살면서 모든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항상 같이 있어주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해 하신 건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머니 입장이 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들이 안 그랬는데 왜 나를 이제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는 새벽 4시에 또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입주하고 계신, 입주가 아니지, 밤에 와 계신 요양보호사께서 전화가 와서 다 이제 또 달려가고, 막 선방 증세가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또 진정제 맞으시니까 또 안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랫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밤새 쿵쿵거려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그것도 민폐죠, 그죠? 근데 뭐 응급실 가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일단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은 알 정도로 다 대단한 어르신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부잣집, 뭐 자식이 아무리 뭐 잘나고 자식한테 아무리 많이 남겨주고 이래도,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뭐 여자가 먼저 죽든 남자가 먼저 죽든 부부가 살아있는 경우에 한쪽은 옆에 항상 있잖아요. 그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살아 계실 때 자식 누군가가 항상 옆에 같이 있다? 그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역설적으로 못난 자식이 항상 그 부모 옆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잘난 자식,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식, 이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자기 일 하느라 또 사회적으로 중책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부모를 돌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고급 요양원, 그러니까 돈 막 비싼 요양원들 있잖아요. 뭐 서울 강남의 중심에도 많이 있죠. 빌딩형 요양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면 돈 많이 드는 요양병원. 그러니까 돈으로 부모를 모시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부모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데 보면 속된 말로 요양병원에 어떤 고급 환자가, 돈 많은 환자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주 오래오래 돌아가시지 않고 계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간병인 그리고 그 요양병원의 그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셔도 돌아가시는 건 오랫동안, 그런 경우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욕장 생기지 않게 뭐 1, 20분마다 옆으로 뉘어가지고 이렇게 또 선풍기 바람도 쐬게 하고, 뭐 부채바람인가? 하여간 그러니까 사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코에다 호수 꽂고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막 5년씩 그러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식도 없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예 의식이 없으면 차라리 안 돼. 당사자로서는. 자, 의식은 있는데 생각은 멀뚱멀뚱하게 다 있는데 뭐 말을 잘 못하거나 뭐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생각도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경우. 그게 참 비극일 것 같아. 예? 그런데 자식한테 참 뭐 모든 부모가 그래. 특히 막 수천억 자산가들 있잖아요. 상상을 해봤어. 야, 수천억 자산가들 자식한테 그 돈 많이 물려주고 본인으로서는 나름 참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뭐 나이 들면 요양병원에 모시고 돈이 모시는 거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자주 가서 면접을 하겠죠. 또 바쁘다 보면 또 이 잘난 자식일수록 바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 때나 뭐 이럴 때 가서 또 그 간병인들 돈 좀 조금 이렇게 좀 집어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참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만 해도 참 행복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우리 어머니도 본인이 얼마나 행복하신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서운해하시고 서럽고 그렇죠. 나이 들면 몸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내 자신을 생각을 해서 우리 세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세대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어떤 그런 마음속으로라도 효심이 가득한 마지막 세대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50대 이상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정서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실제로 부모를 뭐 모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늘 죄책감도 있고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어떤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젊은 세대로 가면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얕아져서 자식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저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노년기를 맞이해야 되나,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요즘 뭐 실버타운 들어가도 그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실버타운에서도 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거기 레스토랑이 있어서 거기서 밥을 주잖아요. 난 그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침 대충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침 먹을 때 옷 차려 입고 아침 막 차려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잠옷바람으로 아주 더울 때는 뭐 그냥 거의 밤낮으로 그냥 우리끼리 뭐 누가 있어. 그런데 공동주택에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서 밥을 준다 그러면 뭔가 쪽각 화장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아침에 밥 한 끼 먹으려고 화장하고 내려가서 밥 먹는 거, 야, 그거 놀러 가서 한두 번 할 때는 재밌지만 그 사는 집인데 난 그러고 싶을까? 안 그럴 것 같아. 그런데다가 밥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짬밥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카투사 생활할 때
아카시아 식당에서 얼마나 식사 잘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렇게 잘 나오면 아휴, 잘 나오는 거 싫어. 그냥 그거 놔두고 그 스낵바에 가갖고 라면 사 먹는다니까. 그게 더 낫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실버타운에서 식사 그렇게 잘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강제로 몇 끼 이상은 의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낸들 돈이 아까워서 이제 의무식 먹으러 또 내려가고, 그게 이제 의무가 되는 거지. 의무.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 요트나 그 다음에 뭐 별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남의 별장에 가서 자는 게 재밌는 거지. 내가 별장 갖고 있고 내가 요트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만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손님이 와서 어우 나 이 실버타운 아주 좋아, 실버타운 아주 좋아 하면서 야 맛있는 거 먹어, 니네 평상시에 이런 거 못 먹지 먹어봐. 그런 자랑하는 재미는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아휴, 막상 거기서 또 살면서 그 뭐라 그러면 아유 일어나기 싫네. 아유 군대하고 똑같잖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아침 식사를 제공하니까 그 시간에 밥 먹으려고 일어나고. 아닌 것 같아. 거기다가 또 다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또 노인들이 뭐 하는 게 그밖에 더 있어. 얘기하는 게 자식 자랑, 자기의 과거 자랑. 즐거운 얘기 아니요. 즐거운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사는 것도 뭐 그저 그럴 것 같고. 일단 그래. 제 자신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눕는 날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이 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고 내 발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만 내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제 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장애를 얻게 돼서 전동 휠체어 이런 것도 잘하고, 그게 또 습관화가 되면 또 좀 다른 얘기지만, 노인이 돼서 고관절 나가고 그렇게 했고 마음대로 이제 뭐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순간 이동의 자유를 잃게 되는 순간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아유 오쌤 잘났어 훌륭해 막 이러니까 그 재미로 사는데, 뭐 김영석 교수님도 지금 105세신가요? 강연도 이렇게 가끔 가고 그러시지만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얼마나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시겠어요.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지. 이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보행을 하시긴 하지만 뭐 자유롭게 얼마나 씩씩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그러실 수 있으면 그건 엄청난 거고요. 엄청난 거고, 나에게도 이제 그런 멘토 같은 김영석 교수님 같은 존재가 계셔서 나도 저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김영석 교수님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점은 그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삶이 존재 가치가 있다. 어떤 면에서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삶의 존재라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존재할 때 비로소 내 삶은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게 항상 제 생각이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 버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돈을 벌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는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 돈 버는 거 아니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이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서 산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일부분은. 그죠? 일부분은 의존은 하지만 그건 마이너스죠. 하지만 플러스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의 역할을 한다면 퉁퉁 치면은 그래도 똔똔은 되잖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어디 쉬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이렇게 1박씩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누님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1박을 하고 우리 아들들도 주말에 가고 부모하고 같이 있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거라고 저는 그냥 가상을 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와이프하고 가장 희망적인 거는 둘이 오손도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또 뭐 우리 희망상이지 뭐 우리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저는 제로 베이스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일단 첫째 의존하지 말자. 그럼 내가 아프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의 경우 당신이 몸이 아프시고 어디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한테 전화하면 자식들이 와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물론 그래 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전제로 하지 않겠다. 그걸 전제로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우리끼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가까운 친구들끼리 이렇게 alliance 동맹을 맺어서 건강하게 아직까지 오손도손할 때 의리를 다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끼리 거기에서 누구 하나를 고용해서 우리를 돌봐. 근데 그게 결국은 요양원 아닌가? 그 얘기도 하더라. 이제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이 시골에 가까운 뭐 경기도나 이런 쪽에 이제 주말 농장 뭐라 그러죠? 전원주택 이런 거 사서 이제 가면은 너무 좋잖아요. 뭐 공기도 좋고 이렇게 막 초록도 있고 텃밭도 가꾸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절친한테 여기 또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있으니까 여기 와라. 그러면 이제 절친이 이사를 온대요. 그러면은 가까웠던 사이가 거의 뭐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왼수가 된답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왼수가 된대. 희한하죠? 희한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서러워지는 거는 맞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이유가 됐든 나이가 들면 서러워지는 거다. 마음에 각오는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서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일수록 그 서러움의 강도는 나는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황소도 부쩍부쩍 들었었는데 이렇게 과거가 유난히 건강했던 사람, 그 다음에 과거가 유난히 권력자로서 힘을 썼던 사람, 그 다음에 과거가 유난히 돈이 많았던 사람. 다 필요 없잖아. 나이 들면 뭐 권력, 힘, 돈, 그 중에 그나마 돈이 제일 낫구나. 권력이야 뭐 없어지면 땡이고, 힘이야 나이 들어서 뭐 힘쓸 일이 뭐 있어. 건강하게 자기 발로 걷는 게 최고지. 그나마 돈은 남을 고용해서라도 자기를 돌볼 수라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알아서 살게끔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는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부모가 자식한테 의존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갔고, 또 자식 돌보느라 자기의 노후 자금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다 희생하는 부모도, 그것도 좀 한번 고민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도 옳은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근데 이렇게 그 참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즘 제가 제일 부러운 주변 사람들, 제 친구들 보면, 뭐 본인들은 뭐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지 않더라도 그냥 적당히 남들만큼의 건강, 꾸준히 부부가 건강관리 잘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뭐 남들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경제력이 오히려 조금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자식들의 그런 근성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한테 뭐 아무리 뭐 해봐야 뭐 우리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악착같이 뭐를 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성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거를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주변 친구들이 참 부럽고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부모가 너무 경제력이 없었고 맨날 아프고 뭐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프고 힘들고 술 먹고 그러면은 자식한테 전화하면 자식이 뭐 카카오 택시를 불러주는 거, 그건 민폐지, 그죠? 그런 거는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부모가 부자여가지고 자식한테 뭘 많이 해줘. 그러면 해주는 것만큼 또 기대도 할 거 아니에요. 더 기대가 커지지. 이건 뭐 자식이 결혼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독립가구를 만든 건데, 독립가구로서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자꾸 해주다 보면 부모로서는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의존적이 되면은 그게 또 당연하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있으면서 안 주는 거를 또 더 그 부모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나는 나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각각 다 자기의 위치에서 각각 자기의 미래를 꾸려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 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이게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대전제, 나이가 들면 서러운 거다. 어차피 서러운 거다. 그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서럽지 않게끔 나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온통 걱정하는 데다가 쓰는 경우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이 걱정 저 걱정. 사실 뭐 나라 걱정하는 것도 반쯤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치인 걱정하고 이러는 거, 그것도 같은 맥락이야. 정치인이 우리 걱정 안 하게끔 우리만 잘 살면 돼. 일단 첫째. 그리고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하나, 내 문제는 다 해결돼서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걱정하세요. 나라 걱정하고, 나라가 나를 걱정하지 말게 하라고, 자식이 나를 걱정하지 말게 하고, 그게 나는 우선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민폐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인격체로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 될까? 요즘 그 주제로 머리가 즐겁습니다. 복잡하지만 어차피 맞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걸 계획하지 않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 얼마나 그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 나중에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니까. 막 산다는 얘기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다는 얘기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폐 끼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좋아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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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